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0월 5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헬조선이란 말 들어보셨죠? 이른바 7포 세대로 불리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퍼졌지만 그에 대한 공감대는 30대부터 70대까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30, 40대는 치열한 경쟁과 빚, 50대는 고용 불안과 자식 부양, 60, 70대는 노후 걱정에 한탄하고 있습니다. 7포 세대란 아시다시피 연애, 결혼, 출산, 취업, 내 집 마련, 인간관계, 희망, 이렇게 7가지를 포기한 젊은이를 말하는 건데, 제가 곰곰이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모두 다 삶에 있어서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될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더군요.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이 지난 2월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 19살에서 59살까지의 성인 남녀 1000명 중 무려 76.4%, 그러니까 10중 8구에 해당하죠. 76.4%가 이민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20대 77%, 30대 84%, 40대 78%, 50대 65%였습니다. 거의 모든 연령대에 걸쳐서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민을 고려한 이유로는 갈수록 빈부격차와 소득 불평등이 심해져서 38%입니다. 이어서 여유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 34%,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준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서 32.4% 응답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옥을 방불케 하는 생활 여건이나 소득 격차 등에 대해 뾰족한 답을 찾지도 내놓지도 않고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 의원들이 헬조선이란 말을 아느냐고 묻자 들어본 적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긴 들어봤을 리가 만무하겠죠.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의 자세만 봐도 그 접근 방식에 문제가 큽니다. 청년 희망 펀드를 얘기하는데 시해 베풀듯이 몇 푼 모금해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청년 펀드 100개 아니라 1000개인들 왜 안 했겠습니까? 헬조선이 뭔지도 모르는 이 정부에 더 이상 기댈 게 없다는 건 빤해졌습니다. 어느 당이건 어느 그룹이건 정권 교체 세력을 자임하려면 헬조선, 여기서부터 답을 찾아 국민들에게 겸손하게 제시해야 할 겁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아직도 콘도 회원권 분양받으세요? No. 저렴한 금액으로 회원권을 이곳에서 구입하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콘도 회원권, 여러분이 찾는 회원권에 관한 정보가 모두 있습니다. 114, 대한민국 대표 회원권 거래소 회원권 114.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02544-6114, 02544-6114.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회원권 114. 빅맥보다 바비박스밥이 낫다. 와퍼보다 바비박스밥이 낫다. 밥이 박스에 담겨 빠르고 간편하게 그리고 근사하게 당신의 식사 시간을 채워줍니다. 먹방, 하종우도 차기작의 추가씬을 요청했다던 바비박스. 학동역 1번 출구 KFC 그 윗집 바비박.
패스트푸드 하면 우리가 햄버거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강에 안 좋습니다. 건강에 안 좋죠. 네. 그런데 이제는 밥으로 이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 포장이 햄버거 포장 같아요, 진짜. 더 저는 멋있다고 세련돼 봅니다. 있고. 세련됐어요. 되게 깔끔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 네. 그 박스 안에 있는 밥을 숟가락으로 벤치에 앉아서 퍼먹으면 굉장히 그 모양이 네. 잘 살 것 같아요. 월스트리트가에서 굉장히 바쁜 비즈니스맨 같은 느낌. 맞습니다. 네. 심지어 지금요, 전국 곳곳에 있는 그 바비박스 매장에 방문하셔서 9,000원 이상 사시면 이 바비박스 페이스 버러 페이스 보틀입니다. 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나는 페이스 벌을 왜 세우나 했지. 그러니까요. 발음 정확하게 해. 예. 네. 그리고 뭐 방문 후기 또 SNS에 올리면 아이패드, 디카 많은 상품들이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맛을 보시면 점심 한 끼 아주 충분하게 채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비박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네.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주말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석 연휴 끝나고 처음 맞는 휴일이자 개천절도 끼어 있었죠. 날씨는 굉장히 화창했는데 항상 그렇듯이 월요일은 뉴스가 좀 넘치죠. 오늘 진짜 인터뷰에서는 급식비 낼 형편이 안 되면 급식 먹지 마라. 교감, 아마 충암고 교감이 그런 말을 했었죠. 제 기억으로 교감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분을 샀는데, 이 충암고에서 그동안 몇 년간 이루어져 온 급식 관련 비리를 보니까, 차마 입이 다물어지지 않고, 이게 교육기관에서 빚어진, 그것도 서울 시내 유명 사립학교, 그 학교 야구랑 바둑 이런 걸로 유명하죠, 아마? 야, 이런 일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벌어졌었나 싶습니다.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거 4대 악이다. 뭐 이러면서 아주 엄벌에 처하겠다는 게 현재 박근혜 정부의 취임 초기부터의 일성이자 아직도 뭐 말은 큰 소리는 탕탕 치고 있는데 네, 그 4대 악 그렇게 먼 곳에 있지 않았더군요. 그 관련해서 충암고 급식 비리를 조사해온 서울시 교육청의 김형란 감사관 연결해서 이모저모 소상한 얘기 듣겠습니다. 뭐 분노를 표시해 주셔도 좋고요. 보도된 것 중에 좀 궁금하다. 이건 어떻게 돼서 이런 건가? 이런 것들 올려주시면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 받으시죠? 정승주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1, 2인자라고 할 수 있죠.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 각각 비주류와 친박계의 대표 선수격인데 오늘 공개 회의석상에서 뭐 고성을 지르고 한바탕 붙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김 대표가 전략공천을 변용한 우선공천제를 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을 놓고 서 최고위원이 언론 플레이로 긁어부스럼을 만든다고 비판을 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김 대표는 비박계 주요 인사 중 한 명으로 분류가 되고 서 최고위원은 친박계의 맏형으로 불리는 만큼 이날 충돌은 최근 양대 계파 간 공천룰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된 상징적 장면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서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 일간지 일면 머릿 기사에 우선공천제 얘기를 왜 말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당원 당규에 있는 우선추천제는 고려할 수 있다는 대표가
떡 주무르듯 당원 당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김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잠정 합의했던 안심번호 공천제를 언급하며 이 당은 대표가 주인이 아니라면서 누가 지시해서 당에서 하나도 논의 안 된 것을 법제화하려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김 대표는 당원 당규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이미 많은 과정을 거쳐서 당론으로 정해진 상향식 공천과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약속만 지키면 싸울 일도 없고 다른 문제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서청원 최고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무성 대표가 공개로 할 얘기와 비공개로 할 얘기는 좀 구분하시오. 뭐 이렇게 대거리를 하고 그랬는데 무시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죠. 서청원 최고가. 서청원 최고위원이 김영선계의 같은 선후배 사이인데 성질이 괄괄하고 더군다나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생각보다 큰 차이로 떨어져가지고 아직도 마음에 좀 크게 안 풀리고 앙금이 있나 봐요. 노인들이 참 힘이 좋습니다. 짱짱하니. 하긴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새누리당이 20대 총선 후보자 공천 방식을 결정할 특별기구를 오늘 이렇게 만들려고 사람은 책임은 누가 맡고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데 이 좀 잘 못 돼 간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공천 방식 논의를 위한 특별기구 구성안을 올렸지만은 의결하지 못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한 참석자는 특별기구를 만드는 데에만 동의가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에 누가 포함됐냐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는 후문입니다. 기구 구성에서 어느 계파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느냐가 공천 희비를 가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양측 모두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새정년에 문재인 대표가 오늘 박 대통령에게 새누리당 탈당하라 촉구했어요. 네. 문 대표는 오늘 김영록 수석 대변인이 대독한 최근 박 대통령의 공천 개입 논란에 대한 입장을 통해서 대통령이 국회 위에 군림하던 유신시대의 대통령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면서 내년 총선 공천과 미래 권력을 향한 대통령 욕심 때문에 공천제도와 선거제도 혁신이 왜곡돼선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해법은 간단하다. 대통령이 당적을 정리하고 국회가 하고 있는 공천제도와 선거제도 논의에서 손을 떼는 것이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탈당하라 그 얘기죠? 더 이상 청와대에 앉아가지고 이거저거 간섭하지 말고 삼권 분립 입각해서 손 떼라. 옛날에 불과 몇 년 전에 어느 대통령은 어느 당 좀 잘 봐주세요 이 말 한마디 했다가 탄핵당했죠. 그렇죠? 예. 정승주 아나운서가 요즘 저한테 대답을 잘 안 해요. 뭔가 서운한 게 있나 봐요. 그렇진 않습니다. 사람 무한하게 물으면 대답을 하셔야지. 예. 아무튼 그렇게 탄핵까지 했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냥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특정 정당의 승리를 건배하며, 위하며, 이렇게 말한 장관들도 그대로 있고, 심지어 이제 공천 문제 가지고 청와대에서도 좀 공천해야겠다. 이 정도면은, 이건 대통령의 현실 정치 개입 정도가 아니고, 직접 선수로 뛰겠다는 건데, 대한민국 법은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되죠, 참. 자, 새누리당 원유철, 그리고 새정년의 이정걸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만나서 선거구 획정 문제 놓고 단판 시도하고는 있는데 오늘 될 일은 거의 없어 보이죠? 예. 오늘 회담에서 새누리당 측은 농어촌 지역구 감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했지만은 새정치연합에서는 비례대표 감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면서 좀처럼 평행선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60여 개의 민생 관련 법안의 본회의 처리 일정과 한중 FTA 비준 동의안 통과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 문제도 의제에 올랐지만은 논의에 큰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국가정보원
2급 내지는 3급 직원들이 업무 연관성이 불분명한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 자격으로 꾸준히 파견돼 왔었군요. 가서 무슨 일 했답니까? 그렇습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어제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2014에서 2015년 국정원 직원 파견 현황을 보면은 지난해는 7명, 올해 4명이 국책연구기관에 파견돼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2, 3급 직원들로 국정원 월급 외에 해당 국책연구기관으로부터 매달 40에서 80만 원의 수당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들이 국토연구원과 산업연구원 등 국정원과 업무 연관성이 없는 연구기관에 파견돼서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공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국정원법이 규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나 국내 정치나 여론 형성에 관여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네. 경찰, 국정원. 근데 여기 사람들은 안 가 있는 데가 없어요. 정말 뭐 연구를 하러 간 것 같지는 않고 아마 내부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른바 인공위성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관가에 가보면은 고시생들 뭐 몇 기 이렇게 뽑지 않습니까?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자리는 적어지죠. 피라미드 구조니까. 다 똑같이 사무관으로 시작했지만 사무관 뭐 20명이 한 부서에 들어갔다. 근데 국장 자리 대개 뭐 10개에서 뭐 10서너 개. 큰 부서라야 뭐 20개 정도. 실장은 한 너댓 개, 차관 한 자리 또는 2자리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기 누가 빨리 실장이 됐다. 실장은 흔히 1급을 말하죠. 지금은 뭐 실장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럼 나머지 기수들이 다 또 옷을 벗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외부 기관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시탐탐 안으로 들어올 기회만 보고 있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구를 도는 행성에 빗대서 경제기획원, 등등등, 외교부, 산업자원부, 국토교통부 이런 데 많은데 계속 돌고 있는 사람들을 인공위성이라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이 국정원 사람들도 그런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국정원 월급 상당한데 뭘 한다고 또 한 40만 원에서 80만 원쯤 수당을 따로 받는다고요? 단 한 푼이라도 나라 돈 허투루 쓰면 안 되는데. 자, 북한이 억류 중인 한국 국적 미국 대학생 주원문 씨. 오늘 오후 송환하겠다고 밝혀왔죠. 예.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북한적 십자 중앙위원회 명의 통지문을 통해서 지난 4월 22일 이후에 북측 지역에 억류돼 있던 주 씨를 오늘 오후 5시 30분에 우리 측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 측은 북측 제의대로 오후 5시 30분에 판문점을 통해 주 씨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북측에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북한이 이제라도 우리 국민 주 씨를 송환하겠다고 결정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아울러 아직까지 북측이 억류 중인 우리 국민 김정욱, 김국기, 최준길 씨도 조속히 석방을 해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추석 전부터 예고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오늘 검찰에 출두했는데 내가 왜 여기 와야 하는지 난 잘 모르겠다. 계속 그러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협력사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오늘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이 전 의원은 내가 왜 여기 와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고 왔다. 물어보는 말에 대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포스코의 현안이었던 신제강공장 건설 중단 문제를 해결해준 대가로 포스코가 TM테크의 일감을 집중 발주한 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국방부와 군이 고도 제한 문제로 신제강공장 건설 사업을 중단시키자 이 전 의원은 갈등 조정에 나섰고 결국 2011년에 공장 건설이 재개됐습니다. 네. 국방부와 군이 고도 제한 문제로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이상득 전 의원의 영향력이 얼마나 발휘돼서 공사가 재개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국방부와 군을 상대로도
틀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세긴 셌군요. 영포대군. 그럼 그 말로도 봐야죠. 어떻게 되는지. 중국이 오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0돌 맞아서 류윈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서열 5위라고 하더군요. 류윈산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한다고요? 예.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어제였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초청에 따라서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서기처 서기인 류윈산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 대표단이 당 창건 70돌 경축 행사에 참가하면서 조선을 공식 친선 방문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에 중국 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을 찾는 류 상무위원은 7명의 최고 지도부 일원으로 공산당 내 서열은 5위입니다. 중국이 지난 2013년 7월 27일 북한이 개최한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기념 행사에는 상무위원 아래의 정치국원인 리 위안차오 국가부주석을 보냈던 점을 고려하면 격을 높인 것입니다. 중국 최고 지도부 일원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2010년 이후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 들어서는 처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중국은 이번 대표단 구성과 방문을 통해서 북한과의 전통적인 당대 당의 관계와 관계 회복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 권력 서열 5위가 방문한다. 시진핑 집권 이후 처음이다. 최고위층이다. 이거네요. 네, 주말 동안 잠시 몇 시간 동안 떠들썩하고 초긴장 상태로 몰고 가게 했던 뉴스인데 부산의 한 실내 사격장에서 권총과 실탄을 훔쳐서 달아났다가 붙잡힌 홍모 씨 3시간 동안 부산 도심을 활보하고 그랬다는데 우체국에서 현금 털려고 이거 권총 뺏은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경찰은 3일 오후에 검거한 홍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해 홍 씨에게서 우체국을 털려고 사격장에서 권총과 실탄을 훔쳤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3천만 원의 빚이 있는 홍 씨가 따로 식당 개업을 준비하면서 추가로 3천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지만은 돈이 없어서 사격장에서 권총과 실탄을 탈취해 우체국에서 강도짓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부산진 경찰서는 어제 오전 브리핑을 열어서 홍 씨는 권총과 실탄을 탈취하고 나서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한 우체국에 들어가 강도짓을 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홍 씨는 3일 오전 9시 20분쯤 얼굴을 가릴 도구들과 흉기를 들고 사격장에 들어가 20발을 쏜 뒤 여주인 전모 씨가 사대를 정리하는 새 흉기로 전 씨를 수차례 찌르고 45구경 권총과 실탄 19발을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아까 진짜 인터뷰 소개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충암고 급식 감사 결과 총 4억 1천만 원가량의 횡령, 그래서 관련자 파면 요구하고 나섰군요. 서울시 교육청이. 그렇습니다. 충암고는 지난 4월 김모 교감이 급식비를 내지 않은 학생들에게 몇 달치가 밀렸는지 알려주면서 내일부터는 오지 말라거나 밥 먹지 말라는 등의 막말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시 교육청 급식감사 결과에 따르면은 충암중고등학교는 조리실에서 각 교실로의 급식 배송을 용역업체에 위탁한다는 명목으로 용역 근무일지를 조작해서 최소 2억 5,668만 원 상당의 배송 용역비를 허위로 청구해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식자재 납품업체 직원을 학교급식 담당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식자재 구매와 관련해서 불법 입찰과 부당 수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배임했습니다. 아울러 납품받은 식재료를 빼돌리고 종이컵과 수세미 등 소모품을 허위 과대 청구했습니다. 식용유의 경우에는 반복 재사용과 과대 구입 등의 방법으로 최소 1억 5,367만 원에 달하는 식재료와 식자재비 횡령 사실도 확인했다고 시교육청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충암학원 측은 충암중고교가 급식비를 횡령했다고 주장한 서울시 교육청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오늘 서대문경찰서에 형사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와, 충암고도 세게 나오네요. 예. 교육청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명예훼손이다. 네. 자, 한동안 잊혀져 가는가 했는데 안타까웠었는데
해경이 돌고래호 실종자 시신을 추가로 발견했군요. 예.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2일 오후 2시 45분쯤 전남 가거도 동쪽 43km 해상에서 낚시어선인 돌고래호의 실종자인 공모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 시신이 발견된 곳은 지난달 5일 돌고래호가 전복된 추자도 부근 해상에서 북서쪽으로 65km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이 일대를 수색하던 해군 함정이 시신을 발견해서 해경에 알렸습니다. 해경은 돌고래호 승선 인원을 21명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고 공 씨의 시신이 발견됨에 따라서 현재까지 승선 인원 가운데 숨진 사람은 15명, 구조된 사람은 3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승선 인원이 21명이 맞다면 아직 3분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찾지 못하고 있는 거군요. 자, 이 뉴스 때문에 오늘 지구촌 전체가 격앙됐고 술렁술렁하고 있는데 미군이 아프간의 국경 없는 의사회, 병원을 폭격했고 이에 대해서 비난이 쇄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유엔은 3일 아프가니스탄 쿤두주에서 구호단체 국경 없는 의사회가 운영하는 병원이 공습을 받아서 최소 19명이 숨진 사건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제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병원을 향한 공습은 전쟁 범죄와도 같은 일이라면서 이번 사건은 말 그대로 비극적이자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에 따르면은 피습 트라우마 센터는 쿤두주에서 중상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병원으로 폭격 당시 105명의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80여 명의 직원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애도를 표명했지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국제사회는 용서 불가능한 범죄에 가까운 행위라며 미군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네. 국경 없는 의사회는 적십자와 더불어 어느 측, 교전 양측으로부터도 무조건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건 오랜 관행으로, 관행이라기보단 너무 당연한 거죠. 받아져 왔는데 미군 측 변명에 따르면 그 병원 안에 탈레반이 숨어서 환자와 의료진을 인질로 잡고 그렇게 있었다. 그런 얘기도 있고 잘 몰라서 오폭한 것이다. 많은데 글쎄요. 어느 말도 변명으로는 그렇게 썩 맞아 보이진 않습니다. 날씨 좀 소식 들어볼까요?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맑겠고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전국이 7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3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아침 최저 기온이 이제 한 자릿수로 떨어졌군요. 그렇습니다. 아침 최저 7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란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정승조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들어? 우울해. 고민 있어요. 고민 있어요? 사랑의 물음표를 붙여주세요. 관심의 물음표를 붙여주세요. 힘들어하는 이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지금 말을 걸어주세요. 당신의 물음표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 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 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 동안에 여당이 좀 시끌시끌하고 오늘도 그랬던 것 같은데 결국 네네. 김무성 대표가 공천전쟁에서 일단 항복 선언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사실상 항복 선언을 했다, 백기투항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애초에 오픈 프라이머리도 정치 생명을 걸겠다, 이렇게 몇 차례 얘기를 했지만, 예. 결국은 애초에 야당이 수용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희박했기 때문에, 예. 처음부터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죠. 그리고, 지난주에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라는 것도, 그 안심번호 제도 자체가, 예. 이 여론조사의 표본을 추출할 때, 이 공정성, 대표성을 보완하는 성격이 짙은데, 이걸 마치 오픈프라이 이걸 도입해서 100% 여론조사 공천을 하면 마치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처럼 과대 포장해서 사실은 청와대 친박계 이 공의 빌미를 제공했고 결국은 본인이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서 관철시키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한 발 물러났고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자에 지난주에 사실 조금씩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본인이 직접 이제 기자하고 통화하면서 얘기한 게 결국 현행 당원 당규에 있는 우선 추천 제도 이거는 충분히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당원 당규대로 지금 공천 룰을 논의할 특별기구가 만들어지는데 이 특별기구에서 현행 룰대로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자고 하면 그것도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결국은 이 얘기를 다시 좀 보면 결국은 공천룰 논의기구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공천룰 논의기구를 만드는데 여기에 당연히 당원 당규상에는 대표의 권한, 당 차원의 특별기구는 대표의 권한이지만 대표가 맘대로 위원장 정하고 위원들 맘대로 정할 수 없는 게 현실이고 예. 그러다 보면 친박계 비박계가 거의 양분돼서 이 공천룰 논의 특별기구에 들어가게 될 거고 결론이 나기 쉽지 않을 거다. 합의된 결론이 나기 쉽지 않을 거고 그러면 결국 현행 룰대로 가는 거다. 이렇게 되면 전략공천이 사실상 가능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김무성 대표가 딱 그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천 룰을 논의할 특별기구에서 당원 당규대로 현재 지금 있는 당원 당규대로 가자고 하면 수용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거든요. 예. 어차피 이제 공천 룰을 최종 확정하려고 특별기구를 만든 거니까 거기서 현재대로 가자 이렇게 결론이 나면 이제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건데 그 얘기인즉슨 결국은 지금까지 우리가 언론들이 공천 전쟁을 하네 어쩌네 하면서 한참 얘기를 해왔던 거를 스스로 굉장히 좀 우습게 만든 겁니다. 예. 그러니까 현행대로 그냥 가도 될 문제를 본인이 괜히 나서서 형지풍파를 일으킨 거죠. 근데 김무성 대표가 그러면 완전히 백기투항을 한 거냐? 실제로는 이게 마치 백기투항이 아닌 것처럼 지금 포장이 현재까지는 잘 돼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예. 오픈 프라이머리도 물러섰죠. 이거 청와대 친박계가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예. 100% 그 국민 참여 경선, 그러니까 안심번호제를 활용한 100% 여론조사 공천도 청와대 친박계가 반대는 결국 물러섰죠. 지금 당원 당규상에는 당원 투표하고 여론조사가 5대5로 반영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물러서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다가 엊그제만 해도 내가 대표로 있는 한 전략공천 절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선 추천제, 현재 당원 당규에 있는 우선 추천제를 거론함으로써 그 물꼬도 스스로 터놓은 겁니다. 그 이름만 다르지 실질적인 전략 공천하고 비슷하죠. 우선 추천이라는 거. 사실상 이게 어차피 우선 추천제라는 게 이제 조금 더 구체화 시켜놓긴 했던데. 그것도 제한적으로 돼 있긴 한데요. 근데 경쟁력 있고 없고의 판단 기준이 뭐야?
그렇죠. 경쟁력 있고 거의 판단 기준도 그렇고요. 또 아마 뭐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되시는 청취자분들은 새누리당 당헌 99조 3항에 보면요. 99조 3항. 당헌 99조가 지역구 후보자를 선출하는 그거 관련한 규정이 99조 한 조항인데요. 거기 3항에 보면 단수 또는 복수 후보를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전략공천은 거기서도 가능한 거예요. 아, 그런 건 기자들이 찾아서 알려줘. 뭐 청취자 보고 당원, 새누리당 당원까지 보래. 우리 양 기자 그러니까 너무했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결국은 이제 이게 전략공천 지분 싸움 문제다 이런 얘기를 숱하게 우리가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보시면 청와대나 친박계에서는 전략공천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껏 전략공천이라는 단어를 쓴 사람은 그 약간 좀 뭐랄까요? 그 행동대장 비슷하게 나서는 친박계 행동대장 홍문종? 뭐 이런 사람? 김태흠 의원이 그런 인터뷰에서 한번 쓴 적은 있는데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나머지 사람들은 전략공천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고요. 그리고 오늘 서청원 최고위원이 김무성 대표하고 이렇게 한바탕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도 보면 얘기의 골자는 그겁니다. 아니 언제 우리가 전략공천 해달라고 한 거냐. 아니 현행 당원당규대로 하자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너도 현행 당원당규대로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도대체 왜 이 사단을 벌인 거냐. 그렇지. 이렇게 지금 제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과정에서 보면 사실 국민들한테 공천권을 돌려드린다는 명분 이거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아니 정당 정치의 책임 정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저는 그 얘기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여론은 굉장히 우호적이고 호의적일 수 있었다고 봅니다. 명분은 갖고 들어가는 게임이었는데. 그렇죠. 명분은 있었는데 그것을 자기가 정말 제대로 된 전략하에서 이렇게 잘 배치해서 새 과시를 할 때는 새 과시를 하고 또 여론전을 할 때는 여론전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지금 불쑥불쑥 내세우다가 결국은 스스로 발등을 찍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근데 이제 어쨌든 김무성 대표는 자기가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거 다 물러선 건데 결국 자기가 배수진 쳤었던 전략공천 부분도 이제 스스로 무너뜨린 건데 그런데도 지금 외부적으로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알려져 있는 건 여전히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와 마치 각을 세우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포장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공천 없다, 뭐 여론조사 통해서 지금까지 뭐 전략공천 사천이었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게 마치 여전히 김무성이 뭐 이번에는 박근혜하고 싸우나 보다 라는 인식은 심어준 것 그거는 뭐 한 가지 소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가오가 있지 김무성 대표는 왜 본전도 못 찾을 그렇게 흐지부지 하다가 꼬리 내린답니까? 애초부터 예정됐던 수순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친박계는 어쨌든 자칫 잘못하면 뭐 공천에서 배제되느냐 이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자신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후반 그리고 퇴임 이후까지 안전판 마련이라는 공통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목표. 그 분명한 목표가 있는 반면에 김무성 대표를 축으로 한 비박계는 그런 공통의 목표라기보다는 사실 공천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 생명에 관계된 문제들이 핵심이었고 그러다 보니 비박계의 별다른 이 구심점이 없는 상황에서는 지금 서슬퍼런 청와대 눈치를 안 볼래 안 볼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된 이 당내 여권 내 정치 지형이라는 점도 좀 이번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 하나의 배경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청와대에서 후에 민경욱 대변인하고 그 박정준 경호실 차장 두 사람이 개인적인 이유로 사의 표명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김성호 홍보수석이 나와서 한 얘기는 더 이상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 중에
총선에 나갈 사람은 없을 거다라는 걸 분명히 못 박았거든요. 예. 이거는 그동안에 청와대 친박계가 이 김무성 대표가 주장하는 이 공천 문제 관련해서 딴지를 걸게 결국은 TK 물갈이하기 위한 것 아니었겠느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선을 그은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명분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겠다는 그 분명한 신호를 보낸 것이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는 겉으로는 내가 전략공천, 당원 당규 전략공천 개념 없어지고 우선 추천제 있는 거 그대로 수용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게 뭐가 문제냐, 예. 라고 얘기는 자기 입으로 얘기는 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힘을 갖고 이 세력화되기는 참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노인들은 참 힘이 좋아요. 100세 시대가 돼서 그러는지 서청원 대표하고 김무성 대표는 또 왜 다들 보고 있는 데서 막 소리 빽빽 지르고들 그러셨대요들? 그럼 앞서 말씀드렸듯이 친박계 입장에서는 참 황당하다, 이런 생각에 이제 쐐기를 받겠다, 이렇게 나선 것 같은데, 예. 그것도 참 불성사나운 모습이죠. 예. 그 서청원 대표가 아직도 전당대회 패배한 것 때문에 많이 삐져 있는 것 같아요? 삐진 것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서청원 대표는 서청원 최고위원은 아시다시피 맨 처음 이 최고위원 회의, 그러니까 작년 7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예. 비공개 때인가요? 공개 때인가요? 김무성 대표를 사무총장, 김총장, 이렇게 부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의식적으로 그렇게 불렀을 텐데, 네. 서청원 최고위원 입장에서 보면, 김무성 대표는 자기보다 한참 정치 후배고 하수다, 이런 생각이 강하지 않겠습니까? 네, 상도동으로 치면 자기가 선배는 맞는데. 그렇죠. 그런 생각이겠죠. 네, 그나저나 참 힘이 좋으셔. 그러니까 100세 시대는 확실히 맞아요. 아무튼 가오가 있지 슬슬 뒷공무니를 치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청와대하고는 더 이상 안 맞설 것 같아요? 더 이상 맞설 계제가 없지 뭐가 않겠습니까? 없구나.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전략공천은 절대 없다고 이렇게 못 박은 것 자체가 사실은 자기 마지막은 배수진을 또 쳤는데 그 마지막 배수진마저도 스스로 사실 무너뜨린 거죠. 그럼 오늘 중앙일보하고만 딱 이렇게 단독 기사 하나 흘린 거 그건 맞는 거네요. 그렇죠. 그거 한 얘기니까. 네. 당연히 맞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우리 양 차장한테 별로 점수를 못 따고 있는 것 같네요.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주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주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주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주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국민TV 조합원인감? 나가지 있게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 쓰겠어. 국민TV 조합원이요?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죠. 국민TV 조합원 맞나? 퍼뜩 지역협의회에 가입해 안 가나?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시청한다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합원과 동지애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해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박 대통령은 재치 있는 유머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아유, 공해야 공해. 아니 기사님, 뉴스 듣다 왜 라디오를 끄세요? 대통령 동정 연예인 스캔들 동물 날치 얘기뿐이에요. 어디 뉴스가 뉴스다워야지요. 그럼 기사님 안목에서 뉴스다운 뉴스는 뭔가요? 4대강 만든다고 하더니 죽을 4차 4대강 만들었고, 나라님이 자원 외교한다며 혈세를 펑펑 써댔고, 똥별들이 무기 팔아서 뒷돈 챙기고 나라가 개판 5분 전이 됐는데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오잖아. 뭐가 뉴스겠어요? 자고로 뉴스라는 거는 권력이 뭔지 알려주고 그 권력을 바르게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그게 다 권력자한테 장악당한 거죠. 기사님, 그래서 이런 세상, 이런 뉴스를 바꾸자고 해서 등장한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에? 협동조합이요? 조합원이 사주라서 조합원 뜻에 어긋나는 뉴스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방송이에요. 오! 아니 거기가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욕하고 한숨 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으로 문의하세요. 네, 5시 15분입니다. 게시판 잠깐 들여다보죠. 친일파 후손 송구합니다. 이 말은 친일파 후손으로서 송구하다는 뜻인지 무엇을 비유코자 함이신지 주격 조사가 없으니까 헷갈리긴 하네요. 소리엘님. 김무성은 닭을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게요. 당내에서 뭐 투표하거나 세력 분포 뭐 이런 거 해보면은 친박이 맨날 지는데 당하고 청이 붙으면 맨날 당이 지죠. 물론 뭐 대한민국과 같은 대통령 중심제에서 특히나 현 박근혜 대통령의 뭐 스타일이나 이런 걸로 봐서 얼마나 그럴 건지는 뭐 짐작은 합니다만. 네. 아마 충암고 얘기 같습니다. 오케이 마리님. 이번에 제대로 뒤집히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제가 예언하죠. 현 이사장이 물러나고 그 가족 중 한 명이 이사장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왔어요. 이게 비단 충암고 뿐이겠습니까? 그 밑에 바로 밑에 글에 좋은 글들이 많은데 급식 비리를 알리려고 학생들이 직접 나섰답니다. 충암고생들이. 이런 걸 겪으면서 크죠. 무슨 상문고 사태. 상문고. 그 학번들이 또 대학 오니까 한가락시들 하고 그러던데. 참 비참한 일입니다. 한참 공부하고 꿈과하고 지들끼리 막 투닥거리면서 그냥 세상 겁없을 나이에 질풍노도처럼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다닌 학교의 비리를 17살 아이들이 나서서 폭로하고 그러기까지 얼마나 시달리고 못된 것을 보아오고 그러다 나서겠어요. 아무튼 이 친구들 이제 직접 나섰는데 지난 4월이었던가요? 뭐 돈 못 내면 밥 먹지 마라. 내일부터 학교 오지 마라. 급식비 못 내는 아이들 이런 말 했죠. 교감이. 이 사람이 처벌을 안 받았을 거예요. 그냥 계속 있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 거 하나도 처벌을 못하니 물론 사립학교 인사권 뭐 들으면서 등등 하면서 그랬을 텐데 비참하죠. 부끄럽고요. 그랬더니 뭐 급식비만 서령 이렇게 설마 급식비만 이랬겠느냐. 수련회, 수학여행 등등 안 봐도 뻔할 것 같다. 아, 어디 단체 행동할 때 참 돈을 내는 행사가 이거 말고도 있죠. 수련회, 수학여행.
이재양 선생께서는 끝까지 사학법 개정을 거부하면서 국회 등원 거부하고 장외 투쟁으로 파행시키던 박근혜 씨가 학교를 이렇게 만들려고 그때 그랬던 거 아닌가요? 예, 역사적 연원을 콕 집어서 잘 정리를 해주셨네요. 보리수님, 학생은 물론 교사들도 많이 힘들었겠네요. 사학교육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무현 정권 때 개혁 방해한 새누리당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크게 당하는군요. 이 사학교육 개혁위원회라고 있어요. 사개위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여기가 지금 아주 엉망이 됐답니다. 그래서 사학을 사학을 개혁하는 그게 아니고 그냥 끼리끼리 힘센 사람들 밑에 대리인이나 보좌관 이런 사람들 하나씩 보내놓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찌지고 볶고 개혁하고는 전혀 먼 거리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를 곳곳에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만해라 그네야. 이분 혹시 미국에서 청취하시는 분 아닌가 싶고. 상드가 선수끼리 왜 그래? 명박이 불러. 야 동생 나 좀 도와줘. 내가 왜 이 나이에 또 3년 만에 검찰이 또 와야 되니? 불러도 오겠어요. 목소리가 지난주보다 더 건강하게 들려서 다행입니다. 좌삐리 좀비라는 고풍스러운, 제가 옛날에 이 방송 막 시작하자마자 그 닉네임을 차마 읽지를 못해서 바꿔달라고 부탁을 했던 그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철없다 그랬습니다. 반갑습니다. 마드리드에서 듣고 계시는 분이 꼭 이렇게 메모를 남겨주시던데, 스페인 마드리드죠. 출장인지 거기 체류하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마드리드 공항 이런 걸로 봐서는 아마 중단기 체류 때문에 가 계신 게 아닌가 싶은데 참 감사합니다. 그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여러모로 대단한 일을 한 것 같긴 해요. 예전 같으면 어디 마드리드에서 KBS도 잘 못 들었을 텐데 지금은 합정동 작아 보이는, 그러나 기상이나 기백만큼은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이 스튜디오에서 정말 햇빛이 굉장히 강해가지고요. 신문지로 이렇게 너무 옹색한가요? 저는 고전적이어서 좋은데 스카치 테이프를 이제 신문을 유리창에 붙이고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고정을 해가지고 가을 햇살이 참 근데 해가 뉘엿뉘엿 이제 가을 겨울로 갈수록 이 시간이면 꼭 그 석양이 확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눈이 부신데요. 여기서 이렇게 비록 신문지로 가리고 방송을 하고는 있지만 마드리드고 뉴욕이고 뉴질랜드고 어디고 전국 방방곡곡 전 세계에서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프라이드가 느껴집니다.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바쁜 벌꿀님, 공정해고 국정원에 적용하면 좋겠네. 딱입니다, 제 말이. 주말 잘 보내셨냐고요? 주명아빠님, 잘 쉬셨나요? 새숲길 정한님은, 이 아이는 이제 꽤 유명한 스타가 된 것 같아요. 최연소 조합원. 표정이 참 밝군요. 아이들은. 이 표정이 글쎄 언제부터는 몇 살쯤이면 이제 이런 표정이 슬슬 없어지고 아이들이 사회화되면서 이런 표정을 좀 잃게 되나요? 이런 표정을 그대로 최대한 오랫동안 갖고 가도록 하는 게 우리 어른들의 책무다,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친박 최고위원들 사퇴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김무성 대표는 팽당할 것이다. 지도부가 와해된다. 이 말씀 하고 싶으신 거죠, 소리엘님? 네. 흑수저, 노예, 헬조선. 네, 요즘 흑수저 이 말씀도 많이 하더군요. 금수저 이러는데 흑수저. 로니님, 블루벨벳님, 청라에서 늘 보던 얼굴들. 내가 좋아님께서는 애 키우는 입장은 아니지만 진짜 인터뷰 주제, 지난 금요일 그 사교육 배 원장이 나와서 했던 얘기, 참 인터뷰 주제가 적절한 타이밍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장님의 교육 방식 참 좋다고 그러셨는데 이번 수요일부터 한 7회 내지는 조금 여러분 반응이 괜찮고
얘기를 조금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한 2, 3회쯤 더 필요하다면 10회쯤으로 7회에서 10회 예정으로 매주 수요일 약 20분, 그러니까 진짜 인터뷰 시간인 거죠. 그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 전반에 관해서 이렇게 소주제를 하나씩 정해가지고요. 국내외 사례도 좀 비교하고, 배 원장이 도교육감이 한번 되어보는 게 꿈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목동이나 강남, 대치동, 송파 이런 데서 꽤 소문이 짜한 이런 학원 원장, 이제 소문이 짜하기는 한데, 그냥 그 바닥에서만 저기 할 게 아니라 나름대로 꿈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감을 하겠느냐고, 왜 교육감을 하고 싶냐 그랬더니, 자기가 모 대학교에서 이제 역사를 공부하고, 대학원도 다니고, 나와서, 공직 경험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거 하고요. 그러다가 사교육을 시작했는데, 교육감의 역할이 너무 크더라. 그런데 앞으로 그 교육감을 더 역할을 키워야겠더라. 그다음에 행여라도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막아야겠더라. 이런 걸 아주 절감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30대 후반인데 아주 꿈이 당차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필 경북도 교육감이냐 그랬더니 거기가 보수의 총본산이기도 하고 자기 아버님하고도 연고가 있다고도 하는데 아무튼 여러모로 좀 쇼킹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월, 금은 스포츠가 있고 화, 목은 경제 뉴스가 있고 수요일 날은 교육 관련 특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7회분의 대강의 소주제를 한번 공개를 할 테니까요. 혹시라도 이런 것도 한번 다뤄줘라. 다뤘으면 좋겠다라고 싶으신 게 있으면 이 게시판이건 PD이건 여기 전화하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주시면 배 원장하고 배윤호 원장하고 상의를 해서 그걸 별도 항목으로 해서 한 회쯤 늘리는 건 크게 지금 현재 7회부터 10회를 예정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같이 청취자 여러분과 같이 공동 기획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기획에 참여하시는 건 맞죠?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코너 들어가죠.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TV의 모든 기사, 조간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스포츠 뉴스 들어보시겠습니까? 지난 주말에 야구 이런 것들 중요한 판가름이 났다던데. 스포츠 큐의 박상현 차장.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굉장히 씩씩하시네요. 목소리가. 예, 감사합니다. 어제 두산 기아 경기를 끝으로 가을 야구를 치를 팀이 모두 결정됐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 경기였죠. 두산과 기아의 경기에서 두산이 8대0 완승을 거뒀는데요. 기아 같은 경우는, 어제 경기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 경기, 그 다음 날 경기, 내일 경기까지 모두 3연승을 거둬야만 가을 잔치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두산과의 경기에서 지는 바람에 결국 가을 잔치에서 최종 탈락을 했습니다. 네. 엘롯기라고 LG, 롯데, 기아. 옛날에는 한가락씩 했던 팀들 같은데 이번 시즌에도 가을 야구에 초대를 못 받았는데 이 팀들은 그럼 이제 조금 뭐랄까요? 기분 나빠하실 팬들도 계시겠지만 이제는 명문 팀으로서는 좀 멀어진 팀들입니까? 사실 한국 프로야구 상황에서 명문 팀이다 아니다라는 기준이 뭔지를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우승을 많이 해야 명문 팀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은 기아라든지 롯데라든지 LG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가닥을 했던 팀이거든요. 네, 전통과 고정적 팬과 든든한 믿음 같은 게 있으면 명문팀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따진다고 보면은 LG 같은 경우도, 그런 팬층은 좀 확고하게 있거든요. 네. 올 시즌 같은 경우 잠실에서 치렀다는 그런 점도 있긴 하지만은, 관중에서 두산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기도 했고요. LG 팬들은 확고한 LG 팬층이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인기 구단이라는 말은 맞겠지만은, 글쎄요, 명문구단이라는 팀을, 명문구단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모자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아는 옛날 해태 시절부터의 그 10연승이니 뭐 이런 것 때문에 명문 소리를 확고부동하게 들어왔던 팀 같은데 요즘은 영 그렇지 못해서 말이죠. 예, 기아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 2007년이었죠. 2007년에 기아가 우승을 한번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이제 다시 해태의 왕조의 부활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도 했지만은 예. 아무래도 예전 프로야구, 그러니까 뭐 정신력이라든지 이런 걸 강조했던 예전 프로야구와 달리 지금은 주로 시스템을 많이 요구하는 야구거든요. 예. 흔히 말하는 뭐 자율 야구도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 야구, 그러니까 현장과 프런트가 완벽하게 나눠진 그런 야구를 많이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아가 아직까지는 좀 더 시스템적으로 좀 더 구조가 갖춰져야 좀 더 명문구단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거 참. 삼성이 정규리그 무려 5년 연속 우승을 했는데 비결이 뭡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스템 야구의 승리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현장과 프런트가 완벽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네. 예, 흔히 우리나라 프로야구 구단들의 좀 문제점을 보면은 프런트가 자주 현장에 개입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특히 이제 구단주의 입김이 감독에게 미치는 영향이 많은데 삼성 같은 경우는 유중일 감독이 현장에서 완벽하게 책임을 지고 프런트가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현장과 시스템이 서로 소통을 잘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소통의 야구라고 해야 될까요? 프런트에서 이렇게 하자는 그런 정책이 있으면은 유중일 감독이 이를 수용을 하고 동의를 하면서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유중일 감독이 이렇게 원한다라고 하면은 프런트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상부상조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삼성이 그만큼 강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시즌 초에 마리화나라는 멋진 네이밍이라고 해야 될까? 참 제가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히다 싶었는데 김성근 감독이 화제의 집중 그리고 한화 이글스 팀의 성적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을 끌더니 시즌 후반에 와서는 일단 성적이 조금 저러니까 김 감독의 지도력, 야구 방식에도 좀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우리 박 차장은 보고 있어요? 결국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일단 올 시즌부터는 이제 144경기를 치르는 그런 체제가 됐습니다. 예. 예전보다 훨씬 경기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선수들의 체력 안배 이런 것을 좀 잘 고려를 하는 그런 선수 기용이 있었어야 되는데 김성근 감독이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만큼 또 한화의 선수층이 예전만큼 두껍지 않다.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한 예를 들어보면은 안영명 선수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투수. 네. 이 선수가 중간과 선발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은 현대 야구에서는 선발과 중간 마무리가 좀 확고하게 나눠져 있는 그런 체계인데 하나 같은 경우는 워낙 마운드 자체가 부실하다 보니까 좀 안영명 선수라든지 권혁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좀 마구잡이로 내보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선수들의 체력이 8월을 기점으로 해서 뚝 떨어지면서 같이 성적도 내려갔다 이렇게 좀 분석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수 로테이션 리듬이 많이 깨졌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추신수 또 이대호 선수 등 외국에 나가 있는 선수들 스코어나 소속팀 성적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메이저리그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강정호 선수라든지 그다음에 유현진 선수는 이미 부상으로 시즌이 아웃이 됐기 때문에 포스트 시즌에 나갈 수가 없지만은 공교롭게도 이 소속팀이 모두 포스트 시즌에 나갔습니다. LA 다저스 같은 경우는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서 우승을 차지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뉴욕 매츠와 디비전 시리즈를 갖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강정호 선수의 피츠버그도 역시 와일드카드를 따냈거든요. 네. 그래서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시카고 컵스가 갖게 되는데 이 경기에서 이기게 되면은 중부지구 우승팀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즈와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제 피츠버그나
LA 다저스는 이미 이제 우리나라 선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조금 관심이 덜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제 추신수 선수가 이제 관심을 모으게 되겠죠. 네.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메이저리그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였는데 그 마지막 경기에서 추신수 선수의 소속팀인 텍사스 레인저스가 LA 레인저스를 꺾고 그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 우승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추신수 선수가 포스트 시즌에 나간 것은 2013년에 그 신시내티 레즈 시절에였던 2013년에 한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지구 우승이 아니라 와일드카드였기 때문에 그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치렀는데 당시에 이제 피츠버그에게 지면서 디비전 시리즈까지는 못 나갔는데 이번에 서부지구 우승을 차지하면서 디비전 시리즈로 직행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프로야구도 채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와일드카드라는 게 뭡니까? 예, 일단 좀 살펴보면은 각 그 내셔널 리그라든지 아메리칸 리그를 보면은 지구가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3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디비전 시리즈를 치르려면은 일단 짝수팀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구 우승팀 한 팀과 그다음에 최고 승률 한 팀 이렇게 해서 최고 승률 한 팀을 와일드카드로 해서 그 짝수팀으로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제 와일드카드라는 팀, 그 와일드카드 자체가 그 지구 우승팀과 너무 차이가 없다. 이렇게 해서 지난 2012년부터였죠. 2012년부터 와일드카드를 2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와일드카드를 2장을 얻은 팀끼리 다시 한번 격돌을 해서 마지막 디비전 시리즈에 나갈 수 있는 팀을 확정을 하게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최종 와일드카드가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일드카드라는 게 이제 5위 팀에게 한번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 역시도 이제 팀 자체가 10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1위부터 4위까지만 포스트 시즌을 치르는 것보다는 한 팀을 더 끼워 넣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일단 3위와 그동안은 이제 3위와 4위의 그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3위와 4위의 차이라고는 이제 준 플레이오프에서 3위 팀이 한 번 더 홈 경기를 치르는 거였거든요. 네. 하지만 와일드카드가 들어오면서 인해서 4위 팀과 5위 팀이 와일드카드를 결정전을 치르면서 준 플레이오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원래 한국 농구가 아시아에서 몇 등쯤 했었습니까? 예,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우승도 차지한 적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중국 다음에 한 2등은 계속 했었나요? 아닙니다. 요즘 중동세가 상당히 강해졌거든요. 오히려 중국보다 훨씬 강한 팀이 이란이라고 좀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란이라든지 카타르라든지 레바논 이런 팀이 상당히 좀 많이 전력이 올라왔고요. 레바논이 농구는 잘합니까? 축구는 한 수 아래인 것 같은데. 일단 중동팀 같은 경우는 기화 선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워낙 신장차라든지 체력 조건이 좋기 때문에 중동 농구도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됐고요. 그런데 한국 농구팀이 6년 만에 아시아 선수권에서 4강에도 탈락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6년 만이라면 이제 지난 2009년이 되겠는데요. 당시에 8강전에서 4강에 오르지 못하면서 5-8위전으로 밀렸고 또 5-8위전에서 지면서 7-8위전으로 밀렸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4강에 올라가기 힘들었던 것이 공교롭게도 8강전에서 상대가 이란이었거든요. 예. 이란 같은 경우는 피바 월드컵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한 팀이기도 한데 예. 일단 이란에 밀려서 4강에 올라가지 못했고 결국 내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본선 진출의 길까지 완전히 막혔습니다. 예. 우리 국내 프로농구 리그도 창설돼서 몇 년째 인기도 누리고 요즘 스포츠 도박 이런 것 때문에 좀 시들하긴 하지만 프로리그가 생겼는데도 왜 이렇게 성적은 시원찮답니까? 네, 일단 제 주장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오히려 KBL이 생겨난 이후에 오히려 전력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 선수 2명이 일단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외국인 선수 2명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우리나라 선수 빅맨이라고 하죠. 흔히 이제 센터라든지 파워포워라든지 오히려 이런 쪽 포지션이 오히려 선수들이 줄어드는 그런 악영향을 좀 발생을 했죠. 그 자리는 그냥 어련히 외국 사람 몫이려니 하고 선수 발굴이나 이런 쪽이 참 좀 부실하군요. 예, 선수 발굴도 부실했지만은 선수 자체가 또 많이 변화를 했죠. 일단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은 서정원 선수가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시지는 말고요. 예. 일단
서대원 선수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서대원 선수가 원래 센터 아니었습니까? 예. 하지만 이제 외국 선수들의 경쟁력이 뒤지면서 오히려 파워포워드라든지 네. 좀 이쪽 포워드 쪽으로 많이 변신을 했죠. 현주엽처럼 이렇게 포워드로 스스로 위치를 바꿨다 이거예요? 예, 현주엽 선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파워포워드에서 원래 파워포워드였고 서장훈은 센터였는데 외국의 걸출한 센터들이 오니까 그 등살에 못 이겨서 파워포워드 쪽으로 슬슬 역할을 스스로 축소했다. 지금 이 말씀입니까? 예, 일단 선수들 자체가 축소되기도 했지만은 네. 감독들이 이미 외국인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기용을 하지는 않죠. 예,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경쟁력을 오히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역량 개발을 위한 노력이 부실했던 건 부족했던 건 아닌가 싶고요. 역량 노력 부족보다는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박탈이 된 것이죠. 외국인 선수가 들어오면서. 그래요? 아니 그 외국인 선수보다 더 잘하면 감독 입장에서야 외국인이건 내국인이건 잘하는 선수를 계속 기용할 거 아니에요? 근데 워낙 감독 자체가 외국인 선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아예 그런 쪽 전술을 거의 개발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국내 감독들 6명인가 8명인가 전부 다가 외국인 선수들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박 차장은 보십니까? 일단 외국인 선수를 들여오는 것 자체가 전력 강화를 위해서였거든요. 아니 글쎄 제 말은 전력을 강화하는데 팀을 이끄는 감독 입장에서 보냐면 잘하는 선수 실력이 위주인 것이지 그가 외국인이건 내국인이건 보다는 내보내서 잘하고 득점을 잘하고 수비도 잘하고 팀플레이를 잘하면 그가 외국인이건 서장훈이건 뭐 다른 뭐 알론조 모닝이건 이런 건 중요하지 않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제 외국인 선수를 왜 들여오느냐가 가장 관건이 되겠는데요. 네. 외국인 선수를 들여오는 것 자체가 전력 강화를 위해서고요. 그런 만큼 한국 선수들보다 훨씬 더 경기력이 좋은 그런 선수를 들여오기 때문에 네. 게다가 또 적지 않은 연봉을 지어주기 때문에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쓰면 오히려 손해니까 또 그다음에 외국인 선수가 오히려 국내 선수보다는 또 기량이 좋으니까 안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성적 때문에라도. 신동파, 이충희, 김현준 뭐 이런 그 슈터들 족보를 잇던 한국 농구의 옛날은 옛날이어가 된 모양이군요. 청취자 견해 이런 게 하나 있는데요. 박 차장 생각은 어떤지 짧게 마지막으로 부탁할까요? 미국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아마 MLB가 그렇게 되나 보죠. 미국 MLB는 팀 리빌딩을 몇 년씩 혹은 몇십 년씩 장기 투자를 하는데 한국은 감독에게 3년짜리 단기 계약 해주고서 팀 성적 안 나오면 바로 잘라버리니 리빌딩은 시작도 못 해본다라고 벼룩님께서 올려주셨는데 박 차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MLB 감독 자체도 그 장기 계약을 하긴 하지만은 선수 그 성적에 따라서 팀 성적에 따라서 팔이 먹쓰는 거는 마찬가지고요. 거기도 막 자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성적이 좋지 않으면 당연히 경질되는 거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풍토고요. 결국 감독에게 그런 걸 기대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의 예를 들었듯이 시스템 자체가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군 선수들의 개발이라든지 발굴이라든지 유망주 이런 것은 감독의 몫이 아니라 그냥 구단 전체 프런트의 몫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감독에게 모든 정권을 쥐어주기보다는 감독은 예를 들어서 1군 감독은 1군에 대한 전체적인 전력이라든지 그 육성 발굴을 책임지고 2군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선수단에 대한 것은 프런트에게 맡기는 그런 분업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아주 뭐 20몇 년 만에 대단한 성적을 올렸던데 그것은 프런트와 시스템의 승리입니까? 아니면 감독이나 비싸게 사들여온 선수들 때문입니까? 일단 토론토 같은 경우도 그렇게 빅 마켓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큰 시장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런 만큼 돈이 원래 많지 않은 팀이었으니까. 예, 그런 만큼 우승을 차지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마이너 리그에서 끌어올리는 선수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만큼 선수층이 두껍다. 그다음에 미래의 유망주를 키워냈던 그런 장기간의 그런 노력이 이제 빛을 발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뉴스 스포츠큐의 박상인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 문옥양 노지 한라봉 판매합니다. 여수 돌산 갓김치 팔아요. 안동 산골에 맛있는 사과를 소개합니다. 거금도에서 직접 키운 전복을 직거래로 가져가십시오. 속리산 문장대 아래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콩으로 만든 청국장 맛보세요. 거창 민들레 사과 어떠세요? 광천 특산품 광천김 끝내줍니다.
정직하고도 유익한 특산품.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지금 국민TV 홈페이지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에 펼쳐 있습니다. 파실 분, 사실 분, 함께 어우러진 행복한 상생의 장.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민.tv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 지금 들러주세요.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충암고 급식 비리 쭉 조사해온 서울시 교육청의 김형란 감사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 교육청 감사관실이 최근 몇 개월 동안 많이 바쁘셨죠? 예, 조금 바빴습니다. 네, 기역 고등학교, A 고등학교라고 했던 서대문구의 어느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교사들의 성추행, 이 문제 가지고도 굉장히, 안팎으로 말이 많았고, 이젠 또 충암고 건인데, 예. 급식 회계 부정 의혹을 조사하다가 지금 이게 줄줄이 다 나온 거죠? 예. 근데 4억 넘게 어떻게 횡령을 할 수 있습니까? 몇 가지 방법이 동원되긴 했는데요. 네. 대표적인 방법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한 두 가지 정도입니다. 예. 인건비를 횡령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식재료비를 횡령하는. 네. 두 가지 방법을 대표적으로 활용한 건데요. 아. 인건비를 횡령하는 방법은, 학교 조리원인 것처럼 이렇게 고용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용역을 준 업체에 일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인건비를 횡령하는 건데, 학교, 조리원으로 고용이 돼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인건비나 월급을 다 주는 거고요. 예. 일은 영역업체 일을 하는 거니까, 영역업체는 그 직원 인건비만큼 돈이 절약되고 학교는 학교 예산이 그만큼 가닥에 지급이 돼가지고, 네. 그만큼 학교 예산이 횡령되는 그런 거고요. 네. 그리고 식재료를 가지고 횡령하는 방법은, 가령 쌀이나 식용유 같은 것을 과다하게 구입을 해가지고, 일부만 사용하고 일부는 그대로 빼돌려가지고 이제 반출해서 횡령하는 방법이 있고, 식용유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쓰게 돼 있는 것을 반복해서 여러 번 사용해가지고 여러 번 사용한 만큼 차액을 횡령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식용유를 잘 쓰고 폐유로 버리게 돼 있는데 폐유를 그냥 공짜로 버리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유상으로 팝니다. 어디다 팔죠? 폐유 판매 금액을 이제 또 중간에서 착복하면 횡령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아, 폐유도 돈을 받고 팔게 돼 있나 보군요. 예. 식용유를 이제 쓸고 남은 그 찌꺼기 이 기름을 네.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그 돈 받고 팔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하긴 그건 함부로 버리면 환경 훼손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근데 아까 식재료 횡령 이전에 첫 번째 횡령건을 말씀하실 때요. 예. 용역회사와 이렇게 선생님 감사관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중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그랬다는데 다른 학교도 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글쎄 이게 지금 다른 학교에도 상당 부분 보급이 돼 있는지 전파가 돼 있는지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이번에 이제 이 학교 급식 비리 감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확인된 사실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추가적으로 다른 학교가 혹시 그런 개연성이 있다면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 회계 처리를 규정에는 그렇게 해도 되도록 돼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 학교 직원은 학교 업무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영역업체 직원은 영역업체 업무를 해야 되게 정확하게 분리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위장으로 고용을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 위장 고용. 업체에서 고용해야 될 직원을 학교 직원으로 이렇게 가짜로 고용을 해가지고 한 것 마냥 월급을 엉뚱한 데서 주는 거죠. 학교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월급을. 월급은 그 용역업체에서 준 건데 마치 학교에서 준 것처럼 장부 조작을 해서 인건비를 일단 떼먹었다 이거네요. 아니 학교에서 지급은 하는데 영역업체 일을 했으니까 영역업체가 줘야 되는 월급이죠. 네네.
그래서 학교가 지급해서는 안 되는 월급을 학교 돈을 줬으니까 그만큼 횡령이 된 거죠, 학교 예산이. 그러면은 그 충암고 재단 측에서는 자기가 안 줘도 될 인건비를 지급했는데 그냥 자선처럼 그렇게 했을 리는 없고 용역회사로부터 무언가를 받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봐서는 이제 그래서 수사 의뢰를 한 건데요. 네. 보통은 이런 경우에 이제 상식적으로 업체하고 학교 관계자하고 이렇게 공모를 하지 않고는 횡령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뭔가 공모 관계가 있을 거라고 보고 지금 수사 의뢰를 해놓은 겁니다. 예, 이 학교 교감 선생님이 지난 4월 달에 급식비 못 내는 학생들한테 야, 너 지금 몇 달치 못 내는 줄 알아? 그러면서 내일부터는 오지 마. 또는 밥 먹지 마라. 이런 말 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그 학교 맞죠? 예, 뭐 동일한 학교고요. 그 교감 선생님 지금도 재직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도 재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 정도의 말은 사립학교 교원이기 때문에 뭐 인사를 하라거나 주의를 또는 제재를 주라거나 이렇게 서울시 교육청에서 얘기를 하기 힘든가 보죠? 아닙니다. 저희가 그때도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요. 네. 학교 쪽에다가 징계를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 요구를 했음에도 지금 현재까지 학교 쪽에서 징계를 안 하고 이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징계 요구에 이행하지 않으면 별다른 무슨 추가적인 수단은 없는 모양이네요. 뭐 이번에 한 번 더 저희가 추가적인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예. 아니 그때 그 말이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파장이 커서. 예. 다른 저희가 데도 상당히 교육청에서 상당히 강하게 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그 학교 쪽에. 예, 그게 지금 그 발언이 나온 지 6달이 지났는데. 예, 아직까지도 지금 몇 번 독촉을 했는데도 지금 현재까지는 그 징계 이행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말은 유야무야 흐지부지 돼서 징계 요구를 무시하겠다 이렇게밖에는 저희들한테 안 들리기 때문에 제가 감사관께 질문을 한 겁니다. 예. 뭐 저희도 이번에 새롭게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좀 더 강하게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 감사관님 튀김용 기름이 그렇게 비쌉니까? 돈이 많이 듭니까? 그러니까 한 통 보통 통으로 사니까요. 네네. 통으로 사면 이제 한 통에 몇만 원 이렇게 사오지 않겠습니까? 그걸 몇 번을 울고 먹으면 그렇게 큰 돈이 남습니까? 그게 보통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전체 인원 한 2,000명 넘게 이렇게 점심도 먹고 막 저녁도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먹는 거거든요. 양이 그 학생들이 먹는 급식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한참. 그러니까 튀김 요리 하나만 하려고 해도 식용유 통으로 수십 통이 들어가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금액이 그렇지. 상당히 크죠. 그것도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1년 계속 하는 거니까요. 두세 번 재활용을 해서 조금 몇십만 원 이득이 생긴다고 참 그 돈에 눈이 멀어서 한참 크는 아이들. 제가 얼핏 듣기로 이 튀김용 기름 한 번 튀기고 나면 급속하게 산소와 결합하면서 산화 과정이 이루어져가지고 몸에 굉장히 안 좋아진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죠. 어느 업체에서 튀김 요리를 하든 똑같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걸 지금 몇 번을 울고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썼다는 진술을 여러 번 그렇게 해서 얼마를 하고 있습니다. 모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학교 학생들 건강은 괜찮은지 혹시 체크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학교 학생들 건강 상태까지는 이번에 확인은 못했고요. 미처 시간이. 어쨌든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어쨌든 급식의 질이 아주 나빠지는 거니까요. 예. 좋지 않은 기름을 써가지고 그걸 튀긴 요리를 학생들한테 이제 공급을 한 거니까. 예. 학생들 건강에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 급식 예산을 급식에 쓰지 않고 딴 데 이렇게 빼돌리고 하다 보면 위생 관리나 이런 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매년 그 위생 평가도 항상 최하위 평가를 받고 있는 학교고 그렇습니다. 총 횡령한 금액이 현재 한 4억을 조금 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물론 수사 여부에 따라서는 좀 더 자세한 액수가 나오겠지만 그거 어디다 썼는지 아직 용처 같은 건 확인이 안 됐나요? 예.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인건비나 식재료가 이게 그 정도 금액이 횡령됐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가능한데 그걸 어디다 썼는지까지는 저희가 계좌 추적이나 이렇게 압수수색을 해봐야 되는 문제에서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네. 무엇보다도 충암고의 자녀들을
자제들을 보내고 계시는 학부모들의 걱정이 실컷 불을 보듯 빤하고 학생들도 나서서 이런 급식 비리가 있었다. 이걸 직접 알리기 시작하고 그렇다는데 그 얘기는 들으셨죠? 예, 오늘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건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이 어른들이 정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는데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거 이제 제발 못하게 하자, 혼내자 이런 얘기는 10여 년 전부터 나왔고 현 정부 들어서 4대 악 이래가지고 학교 급식 불량식품 이런 것들 이렇게 큰 항목으로 설정했잖아요. 예. 근데 학생들 상대로 한 이렇게 조직적인 이건 그러니까 회계상으로 보면 횡령 이제 그 점에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고 조사를 받아야겠지만 한참 커나갈 아이들에게 좋은 걸 못 먹이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산화돼서 나쁘기 짝이 없는 튀김용 기름을 몇 푼 아끼겠다고 몇 번 울고 먹어서 한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강력하게 처벌하는 수단이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일반 식당에서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좀 해도 문제가 심각한 건데요.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더더군다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더더군다나 이게 한참 크는 아이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먹는 음식인데 네. 이걸 충분히 영양 상태가 좋은 충분한 음식을 제공하고 이렇게 해야지 제대로 끄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이런 비리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좀 놀랐고요. 이걸 별도로 이 학교에서 급식 비리가 있다고 해서 가중 처벌하고 이런 규정은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일반 식품 이런 쪽에 관련 법령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약간은 학교의 급식 비리는 특단에 처벌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혹시 이번 조사가 무슨 제보로 시작된 겁니까? 아니면 자체 인지를 해서 착수하게 된 겁니까? 제보를 받고 저희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올 초에 중앙고 내부에서 공익 제보자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몇 개월 동안 본인이 정말 이 학교 급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먼저 인식을 하시고, 예.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해서 저희들한테 제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가, 기초로 해가지고 또 저희가 추가적인 부분들을 이제 자세하게 점검하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비리가 있다는 게 밝혀진 겁니다. 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이나 사례를 봤더니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컵, 종이컵 이런 것도 이렇게 과다 계상하고 했던데 종이컵 하나에 그게 10원이 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도대체 몇 천만 개를 해야 몇 백만 개를 해야 몇 백만 원이 절약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아무튼 충암 학원 측의 반응도 좀 그래요. 서울시 교육청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오늘 서대문 경찰서에 형사 고소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고소했던 것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아직 고소하겠다는 얘기는 여기까지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서울시 교육청 전체를 형사 고소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물론 이제 형사 고소야 본인들의 예. 권리니까 예, 형사 예. 고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저희가 문제 삼는 건 아니고. 예. 어쨌든 본인들이 정말 떳떳하다면 네. 저희가 감사해서 밝힌 인건비 진짜 빼먹은 게 아닌 건지 또 식재료 가지고 장난친 게 없는 건지 네. 떳떳하게 밝히면 되는 거죠. 예. 그 조사 과정에서 떳떳하게 잘 밝히지 않던가요? 조사에 응하는 태도는 어땠습니까? 비리가 있는 입장에서 그걸 정확하게 밝힌다는 것은 어려울 거고요. 예. 하여튼 상당 부분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밝히게 된 겁니다, 이거는. 예. 어쨌거나 서울시 교육청이 여러 가지로 중요한 기관이고 바람잘 날이 없어 보이는데 앞으로도 국민들, 학부모들 가려운 곳 제때제때 긁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진짜 인터뷰였습니다. 10월 5일 이강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